곰곰이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해요. 내 인생에는 두 번의 대형 사고가 있었다. 하나는 버스 사고였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다. 짙은 일자 눈썹, 화려한 멕시코 전통 의상, 머리를 장식한 형형색색의 꽃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고개 숙이지 않는 저 눈빛. 우리는 그녀를 프리다 칼로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그녀의 작품은 수백억 원에 거래되고 그녀의 얼굴은 전 세계 페미니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색채 뒤에 평생을 쇠창살 같은 고통 속에 갇혀 살아야 했던 한 여자의 처절한 비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6살의 소아마비, 18살에 전신을 으스러뜨린 버스 사고, 35번의 수술, 3번의 유산, 남편의 끝없는 배신, 그리고 말년에는 다리까지 절단해야 했던 삶. 하지만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비바라 비다, 삶이여, 만세. 구독, 좋아요. 이야기는 1907년 7월 6일 멕시코시티 외곽 코요아칸의 푸른 집에서 시작됩니다. 독일계 유대인 사진작가 기에르모 칼로와 멕시코 원주민 혈통의 마틸다 칼데론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딸 마그달레나 카르멘 프리다 칼로. 아버지는 그녀에게 독일어로 평화를 뜻하는 이름 프리다를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프리다는 자신의 출생 연도를 1907년이 아닌 1910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일까요? 1910년 멕시코 혁명이 시작된 해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혁명의 딸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조국의 운명과 하나로 엮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시련은 너무 일찍 찾아왔습니다. 1913년 겨우 6살의 프리다에게 소아마비가 찾아왔습니다. 9개월 동안 방 안에 갇혀 지낸 후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오른쪽 다리는 왼쪽보다 눈에 띄게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잔인했습니다. 목각 다리 프리다, 목각 다리 프리다. 놀림을 받은 소녀는 양말을 여러 겹 겹쳐 신고 긴 치마로 다리를 가렸습니다. 훗날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화려한 멕시코 긴 치마. 테우아나는 사실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한 갑옷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기에르모는 달랐습니다. 뇌전증을 앓던 그 역시 몸이 약했기에 딸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죠. 그는 프리다에게 사진 찍는 법을, 자연을 관찰하는 법을,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똑바로 응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프리다, 자세히 보렴.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마틸다는 자유분방한 프리다를 이해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프리다를 똑똑하지만 악마 같은 아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프리다의 피 속에 흐르는 그 뜨거운 기질,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그 도끼는 사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멕시코 혁명 당시 총을 든 군인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족을 지켜낸 여장부 프리다의 그 강렬한 눈빛, 상대를 쏘아보는 듯한 그 시선은 어머니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프리다는 강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산후우울증으로 멕시코 원주민 유모의 손에 자란 프리다. 젖에서는 우유가 뚝뚝 떨어지고 하늘에서도 비가 내립니다. 멕시코의 영혼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거룩한 세례입니다. 유모는 한 명의 개인이 아닌 멕시코라는 대지와 그 유구한 역사, 그 자체임을 상징하는 고대 멕시코의 돌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도끼는 친어머니에게서 왔지만
그녀가 평생 추구했던 멕시코의 영혼은 유모의 젖을 통해 연결됩니다. (1922년) 그녀는 멕시코 최고의 명문 국립예비학교에 입학한 35명의 여학생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학교에서 그녀는 운명의 남자를 처음 보게 됩니다. 거대한 몸집으로 벽화를 그리고 있던 42세의 화가 디에고 리베라. 15살 소녀는 친구들에게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뚱뚱한 아저씨랑 나 언젠가 결혼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의 두 번째 사고가 될 줄은. 멕시코시티의 복잡한 거리. 1925년 9월 17일 비가 내린 뒤에 맑은 오후였습니다. 18살의 프리다는 남자친구 알레한드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의사를 꿈꾸던 총명한 학생, 미래가 밝았던 소녀. 가벼운 농담이 오갔을 겁니다. 주말 계획을,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 버스 운전사가 다른 버스를 피하려다 회오로 진입했고 그 순간 시속 50km의 전차가 맥도로를 가로질렀습니다. 총도 버스는 조목장처럼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튕겨나갔고 비명과 신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프리다에게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의 강철 난간 승객들이 붙잡는 손잡이용 쇠막대기가 그녀의 왼쪽 옆구리를 뚫고 들어와 골반을 관통의 질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척추 세곡 골절, 쇄골 산산조각, 갈비뼈 11개 골절, 골반은 3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오른쪽 다리 11곡 골절, 왼쪽 발 으스러짐. 그런데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어떤 장인의 금가루 주머니가 터지면서 피투성이가 된 소녀의 몸 위로 금가루가 운처럼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목격자들은 말했습니다. 부서진 황금 조각상 같았다. 가장 끔찍한 순간에 찾아온 가장 기묘한 아름다움. 이것은 앞으로 그녀가 펼쳐낼 예술 세계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소녀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응급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수술, 두 번째, 세 번째. 프리다는 한 달 동안 의식을 잃은 채 죽음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을까요? 눈을 뜬 프리다 앞에 펼쳐진 건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 온몸을 감싼 석고 깁스, 침대라는 좁은 감옥, 의사의 꿈, 사라졌습니다. 연인 알레한드로? 그녀를 떠났습니다. 춤추고 뛰어놀던 일상? 끝났습니다. 몇 달간의 병원 생활 후 프리다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걸어서가 아니라 들것에 실려서였죠. 석 달, 석고 깁스에 갇힌 채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했던 석 달. 18살의 나이에 온몸이 부서진 채 홀로 천장만 바라봐야 했던 그 시간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버지 기에르모는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 천장에 거울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에 붓과 물감을 쥐어줬죠. 프리다, 그림을 그려라.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그리렴. 움직일 수 없는 그녀가 볼 수 있었던 유일한 피사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프리다 칼로는 자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주제가 될 자화상을요.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몸을 옥죄는 석고 깁스 위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딱딱하고 하얀 석고 위에 화려한 나비를 그렸습니다. 붉은 꽃을 피웠습니다. 초록 덩굴을 그려 넣었죠. 비록 몸은 갇혀 있어도 영혼만큼은 나비처럼 날고 싶다는 듯이 감옥 같은 깁스조차 캔버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도 모른 채
19살의 소녀가 사고로 부서진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워 떠나가는 연인을 붙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서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알레칸드로가 동경하던 고전적인 모습을 그려 이 그림이 당신 곁에서 나를 대신하게 해달라는 애절한 편지와 함께 보내졌고, 알레칸드로가 감동하여 한동안 관계를 이어나간 계기가 됩니다. 프리다의 첫사랑이자 운명의 그날 버스에 함께 타고 있었던 연인 알레칸드로입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려진 이별의 선물입니다. 그림 구석에 나의 영원한 동지에게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연인에서 인생의 동료로 관계를 정리하며 건넨 마지막 인사입니다.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사랑을 붙잡으려 했고, 그 남자의 모습을 그리며 비로소 그를 보내주는 가슴 먹먹한 서사입니다. (1928년) 기적처럼 다시 일어선 프리다는 자신의 그림을 들고 당대 최고의 화가를 찾아갑니다. 디에고 리베라. 180cm에 몸무게 130kg이 넘는 거구. 멕시코 벽화 운동의 거장. 멕시코 혁명의 정신을 그림으로 구현한 천재. 그리고 소문난 바람둥이. 프리다는 높은 비계 위에서 작업 중이던 디에고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디에고, 내려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 그림 좀 봐주세요. 솔직하게 평가해 주세요. 재능이 있으면 계속 그릴 거고, 없으면 다른 일을 찾을 거예요. 나한테 아첨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친구 딸이 아니라 그냥 그림 그리고 싶은 여자일 뿐이에요. 디에고는 그녀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1살 무명 화가의 그림이 이렇게 강렬할 수가, 이렇게 솔직할 수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울 수가. 그들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1929년 8월 21일,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22살의 프리다와 43살의 디에고, 21살의 나이차.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코끼리와 비둘기의 결혼이로군. 이미 2번의 이혼 경력이 있던 디에고와 22살의 프리다. 프리다의 어머니조차 이 결혼을 반대했지만 프리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후 프리다는 본격적으로 테우아나 의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멕시코 남부 테우안테펙 지방의 전통 의상. 화려한 자수, 긴 치마, 레이스 블라우스. 테우안테펙은 여자가 경제권을 쥐고 사회를 이끄는 모계 사회였습니다. 프리다는 그 강인한 여성들의 힘을 빌려오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 화려함 속에는 슬픈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긴 치마는 소아마비로 얇아진 오른쪽 다리를 가리기 위함이었고, 헐렁한 블라우스는 척추를 조이는 강철 코르셋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패션은 멋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육체를 지탱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상처가 아닌 아름다움으로 돌리기 위한 처절한 갑옷이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디에고는 프리다의 재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봐 줬고 그녀의 작품 활동을 적극 지원했죠. 프리다는 일기에 썼습니다. 나의 평생 소원은 단 3가지. 디에고와 함께 사는 것,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 혁명가가 되는 것. 하지만 디에고 리베라는 위대한 예술가인 동시에 최악의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외도는 끝이 없었습니다. 모델들, 학생들, 후원자들 가리지 않았죠. 프리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어요. 그를 사랑했으니까요. 프리다가 결혼 전 자신의 동생 크리스티나를 지적이고 세련된 여성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동생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겼는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1934년 프리다는 남편이 자신의 여동생 크리스티나와 침대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의 배신, 몸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건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프리다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디에고가 그토록 좋아하던 긴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버렸습니다. 화려한 전통 의상 대신 남자 정장을 입었죠.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1935년 작품. 몇 번의 작은 찔림, 침대 위에 누워 온몸이 칼에 찔린 채 피투성이가 된 벌거벗은 여자, 그리고 그 옆에 서서 칼을 든 남자. 이것은 당시 신문에 실린 실제 살인 사건을 그린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수십 번 찔러 죽인 사건. 그런데 그 남자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몇 번 작게 찔렀을 뿐입니다. 프리다는 자신을 그 여자와 동일시했습니다. 남편에게 수없이 찔리고 베이고 죽어가는 자신을 말이죠. 1939년 11월, 디에고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양립 불가능한 성격 차이였지만 프리다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혼 후 프리다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알코올에 의존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1939년) 작품. 두 명의 프리다. 두 명의 프리다가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한 명은 유럽식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어요. 이 작품은 디에고와 이혼 직후 그려졌습니다. 디에고에게 사랑받던 프리다와 버림받은 프리다. 두 자아가 함께 존재하지만 한쪽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오른쪽은 디에고가 사랑했던 프리다, 왼쪽은 버림받은 프리다입니다. 두 프리다의 심장이 모두 드러나 있고 동맥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끊어진 핏줄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지만 두 프리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아는 피를 흘리고 있지만 그녀는 수술용 가위로 그 피를 막으며 다른 손으론 자신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처절한 깨달음이죠. (1940년) 디에고가 프리다를 찾아옵니다. 건강이 악화된 그녀를 보며 그는 재결합을 제안했습니다. 1940년 12월 8일, 디에고의 생일. 두 사람은 다시 결혼합니다. 하지만 프리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성관계를 갖지 않을 것. 둘째,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것. 셋째, 생활비는 각자 해결할 것. 사랑하지만 다치지 않기 위해, 함께 있지만 기대지 않기 위해 프리다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1949년) 작품. 우주의 사랑의 포옹. 거대한 프리다가 아기처럼 작은 디에고를 품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디에고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연인을 잃었지만 아이를 얻은 것처럼 사랑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떨어질 수도 함께할 수도 없는 관계. 프리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디에고 없이 살 수 없다. 설령 그가 나를 1000번 배신한다 해도. (1931년) 결혼 2년 차의 샌프란시스코 여행 중에 그려진 미술사에서 가장 기묘한 커플의 초상입니다. 붓을 든 거대한 디에고와 숄만 걸친 채 왜소하게 서 있는 프리다. 당시엔 그저 천재의 아내에 불과했던 그녀의 위치가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주목할 것은 두 사람의 손입니다. 프리다는 남편에게 의지하고 있지만 디에고의 손은 그저 헐겁게 얹혀 있을 뿐이죠.
코끼리와 비둘기라 불린 두 사람, 이 비대칭적인 균형 속에 앞으로 닥쳐올 그들의 위태롭고 질긴 운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디에고의 벽화 의뢰를 받아 미국으로 떠납니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디트로이트. 디에고는 미국의 거대한 산업 문명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다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미국을 그린고 랜드라 부르며 혐오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차가움, 백인들의 인종차별, 고향 멕시코에 대한 향수병. 디에고를 따라 미국에 머물던 시절, 프리다가 느꼈던 향수병과 정체성의 혼란이 담겨 있습니다. 왼쪽은 고대 문명과 꽃이 피어나는 멕시코, 오른쪽은 매연과 기계가 가득한 미국의 산업단지입니다. 분홍 드레스를 입고 그 경계선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프리다. 그녀의 손에 들린 멕시코 국기는 화려한 미국의 물질 문명 속에서도 조국을 잊지 않겠다는 그녀의 결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 그녀는 인생 가장 큰 절망과 마주합니다. 아이. 프리다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디에고의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하지만 버스 사고로 망가진 자궁은 생명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1930년 첫 번째 임신, 유산. 1932년 7월 디트로이트 두 번째 임신, 유산. 남편 디에고는 디트로이트 산업 벽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작업이었죠. 거대한 공장을 찬양하는 벽화, 미국 자본주의의 영광. 그 시간 아내는 병실에서 핏덩어리를 쏟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디에고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그 남자가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기다렸죠. 유산 후 그는 프리다의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벽화는 그릴 수 있었지만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은 몰랐던 겁니다. 당신의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당신을 닮은 작은 생명을 품고 싶었어요. 그래야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디에고는 다시 벽화를 그리러 떠났고 프리다는 홀로 피와 눈물로 범벅된 침대에 누워 잃어버린 아이들을 그렸습니다. (1932년 7월) 디트로이트의 헨리 포드 병원. 유산 직후 그녀가 병실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피 묻은 침대 시트 위에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프리다. 그녀의 손에서 6개의 빨간 핏줄이 뻗어나가 공중에 떠 있는 것들과 연결돼 있죠. 태아, 골반뼈, 달팽이, 난초, 의료기구, 그리고 난자. 그녀는 잃어버린 아이를, 텅 빈 자궁을, 산산조각 난 꿈을 그렸습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썼죠. 나에게는 디에고도 없고 아이도 없다. 오직 그림만 있을 뿐. 두 번의 임신, 두 번의 유산. 그 후 그녀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되지 못한 여자. 하지만 그녀의 텅 빈 집을 채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미 원숭이 풀랑창, 앵무새 보니토, 그리고 멕시코의 털 없는 개들. 그림 속을 자세히 보십시오. 원숭이는 마치 아기처럼 프리다의 목을 감싸 안고 있고
프리다는 따뜻한 눈빛보다는 어딘가 공허한 눈으로 그들을 품고 있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돌 때 그녀의 곁을 지킨 건 이 말없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물들을 돌보며 잃어버린 모성애를 달랬고 그들은 그녀의 고독한 캔버스 안에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프리다 칼로를 이해하려면 그녀가 단순히 고통받는 예술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평생 혁명가였습니다. 1928년 21살의 프리다는 멕시코 공산당에 가입합니다.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기 전부터 그녀의 심장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어머니는 격렬히 반대했지만 프리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투쟁하는 사람들의 편이고 언젠가는 새롭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디에고 리베라 역시 열렬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동지들의 결합이었죠. 프리다의 신념은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 마르크스, 레닌, 그리고 스탈린을 성인처럼 그려 넣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술은 곧 혁명을 위한 선전 도구이자 신성한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1929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헌신했던 공산당에서 디에고가 제명된 것입니다. 스탈린의 정적, 트로츠키를 지지한다는 이유였죠. 프리다 역시 남편을 따라 당을 떠났습니다. 1933년 뉴욕. 부부는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디에고는 록펠러 센터 로비의 거대한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차로에 선 인간, Man at the Crossroads. 하지만 디에고는 그 벽화 한가운데에 레닌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넬슨 록펠러가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레닌의 얼굴을 지워주시오. 디에고는 거부했습니다. 예술가의 자유요. 프리다는 그 시간 뉴욕에 있었습니다. 1932년 디트로이트 유산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그런데 또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1925년 사고로 부서진 골반. 출산은 불가능합니다. 프리다는 뉴욕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1년 만에 또다시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번엔 자연적인 유산도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손으로 아이를 꺼내야 했습니다. 프리다는 쇠약해져 갔습니다. 자본주의 도시 뉴욕을 그린고란디아라 부르며 혐오했습니다. 물질주의와 불평등이 가득한 곳, 멕시코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화려한 미국의 발전 뒤에 숨겨진 차가움과 탐욕. 이 그림 속에 프리다의 모습은 없습니다. 대신 혼란스러운 빌딩 숲과 공장 굴뚝 사이, 허공에 덩그러니 매달린 멕시코 전통 드레스만이 그녀의 부재를 증명합니다. 썩어가는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의 상징들 속에서 나의 영혼, 나의 정체성은 이 차가운 도시에 속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듯한 프리다의 냉소와 고독이 담긴 작품입니다. 1933년 5월 9일, 관리자 휴 로버트슨이 무장 경비원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해고 통지서와 잠금 수표를 디에고에게 건넸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디에고는 그날로 해고 통지를 받고 거대한 천이 그의 야심작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1933년 12월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1934년 2월 9일 밤, 그들이 떠난 뉴욕에서 록펠러 측이 고용한 인부들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전과 망치로 벽화를 쪼아냈습니다. 레닌의 얼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디에고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프리다와 디에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7년 1월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온 트로츠키가 스탈린의 암살 위협을 피해 멕시코로 망명합니다. 디에고와 프리다는 목숨을 걸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푸른 집은 요새로 변했습니다. 창문은 벽돌로 막았고 망루를 세웠습니다. 30살의 프리다와 57살의 트로츠키, 지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혁명가와 열정적인 예술가 사이에 특별한 우정이 싹텄습니다. 아니, 우정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프리다와 트로츠키는 식탁에서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나탈리아, 트로츠키의 아내는 영어를 못했습니다. 나탈리아는 앉아서 웃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 트로츠키는 프리다에게 책을 선물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정치 서적이었지만 책 속에는 연애 편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디에고의 눈을 피해, 나탈리아의 감시를 피해, 경호원들의 시선을 피해. 30살의 프리다와 57살의 혁명가, 부서진 척추를 가진 화가와 세계를 뒤흔든 지도자. 둘 다 결혼한 몸이었고, 둘 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둘 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7년 중반, 나탈리아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나, 아니면 그 멕시코 여자. 디에고 역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 시점에 디에고 자신도 프리다의 여동생 크리스티나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에고는 화를 낼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상했죠. 1939년 4월, 트로츠키는 푸른 집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였지만 진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별, 또 하나의 상처. 그녀는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을 잃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사고 후 떠났고, 디에고는 여동생과 배신했고, 트로츠키는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1937년 11월 7일) 트로츠키의 생일. 불륜이 발각되기 전 프리다는 그에게 자화상을 선물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레온 트로츠키에게 모든 사랑을 담아. 1937년 11월 7일 사나넬의 프리다 칼로. 모든 사랑을 담아.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위험한 놀이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푸른 집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트로츠키는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게 암살당합니다. 프리다는 용의자로 체포되어 이틀간 조사를 받았지만 곧 석방됩니다. (1954년) 작품 마르크스주의가 병자를 치료하리라. 정치적 구원과 치유의 테마. 희망차면서도 비극적인 분위기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프리다가 목발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칼 마르크스의 손이 그녀를 받쳐주고 있죠. 한쪽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다른 한쪽에는 미국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목이 잘려 죽어 있습니다. 1954년 프리다는 공산당에 정식으로 복당합니다. 디에고는 여전히 거부당했지만 프리다만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나는 다시 당원이 되었다. 정치와 혁명 사이에서 프리다에게는 또 다른 위로가 있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사진작가 니콜라스 머레이. 1931년 멕시코를 방문한 머레이는 프리다를 처음 만났고 두 사람은 곧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디에고의 외도로 마음이 찢겨나갈 때
머레이는 프리다를 카메라 렌즈에 담았습니다. 그의 사진 속에서 프리다는 망가진 여자가 아닙니다. 고귀하고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여신이죠. 두 사람은 10년 가까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프리다,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소. 당신의 웃음소리는 내게 음악과 같소. 닉, 당신은 나를 아름답다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디에고는 내 그림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 자신을 사랑해 주잖아요. 머레이의 렌즈 앞에서 프리다는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습니다. 고통을 감추지 않고 강한 척하지 않고 그저 한 여자로서 사랑받는 자신을 즐겼죠. 하지만 그들의 사랑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1939년 프리다가 디에고와 이혼한 후 머레이는 프리다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다는 거절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닉. 하지만 나는 디에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미안해요. 머레이는 이해했습니다. 그는 평생 프리다의 사진을 간직했고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그 사진들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을 잘 표현한 그가 찍은 프리다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그가 프리다를 진정으로 사랑한 유일한 남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프리다의 사랑에는 성별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1940년대 초 푸른 집의 파티에서 프리다는 한 젊은 가수를 만났습니다. 멕시코의 전설적인 가수 차벨라 바르가스. 남자 옷을 입고 데킬라를 마시며 거친 목소리로 노래하던 20살의 여자. 그녀 역시 프리다의 연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다는 그날 밤 친구인 시인 카를로스 페리세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차벨라 바르가스를 만났어. 특별해. 레즈비언이야. 그리고 나는 그녀를 에로틱하게 원했어. 차벨라는 푸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프리다, 디에고, 그리고 차벨라 1년 넘게 함께 살았죠. 재미있는 건 남자와의 스캔들에는 질투심을 보였던 디에고지만 여성과의 연애에는 알고도 묵인했죠. 차벨라는 훗날 프리다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녀의 눈썹은 마치 날아오르는 제비 같았지. 차벨라는 평생 프리다를 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노래를 바쳤습니다. 라요로나. 프리다는 남성 중심적인 멕시코 사회에서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처럼 술을 마시고 걸쭉한 음담 패설을 즐겼습니다. 그녀에게 성은 디에고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탐구하고 위로하는 또 하나의 도구였던 겁니다. 사랑도 배신도 고통도 프리다를 혁명가이기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1932년 작품 나의 탄생. 피 묻은 침대 시트 위에서 한 여자가 아기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얼굴은 흰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죽은 것이죠. 이것은 프리다 자신의 탄생이면서 동시에 멕시코 민족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항상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정체성, 원주민의 권리,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그리고 혁명의 꿈. 프리다 칼로는 단순히 고통받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개의 못이 박힌 몸으로 끝까지 싸웠습니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와 가부장제와 그리고 자신의 운명과 붓은 그녀의 무기였고 캔버스는 그녀의 전장이었습니다. 남편 디에고 리베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볼 수 있는 거대한 벽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프리다의 그림은 작았습니다. 어떤 건 A4 용지보다도 작았죠. 왜 그랬을까요? 멕시코의 낡은 성당에 가면 레타블로라고 불리는 봉헌화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낫거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감사함을 담아 양철판에 서툴게 그린 작은 그림들이죠.
프리다는 이 형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에게 그림은 예술이기 이전에 자신의 고통을 신에게 혹은 세상에 고백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프리다 칼로의 작품 중 가장 거대하고 복잡했던 대작. 이 그림은 1955년 바르샤바 전시를 위해 보내진 뒤 사라져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하여 미술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죠.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구도로 이혼 후 홀로 남겨진 프리다와 그녀의 기묘한 가족들이 식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신을 감시하는 해골과 배신의 상징인 유다, 그리고 조카들이 자리하고 있죠. 프리다는 자신의 가장 큰 역작인 이 그림을 소련에 기증했지만 폐폐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그 과정에서 영원히 실종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그림은 친구도 남편도 없이 홀로 남겨진 프리다의 완벽한 고립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본이 사라져서 흑백 사진이나 후대에 복원한 컬러 이미지로만 볼 수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평생 약 200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중 143점이 자화상입니다. 왜 자신만을 그렸을까요? 나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를 그릴 뿐이다. 바로 나 자신. 1944년 작품 부러진 기둥글 보시죠. 그림 속 프리다는 벌거벗은 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몸통이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있고 그 안에 부러지고 금이 간 이오니아식 돌기둥이 보입니다. 온몸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수십 개의 못이요. 얼굴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울고 있는데도 당당합니다.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죠. 이 그림을 그릴 당시 프리다는 또다시 척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강철 코르셋을 착용해야 했고요. 부러진 척추를 떠받치기 위해 몸을 쇠붙이로 감싸야 했던 거죠. 못들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모든 고통이 그녀의 몸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 고통을 표현한 처절한 자화상입니다. (1946년) 작품 상처 입은 사슴. 숲속을 달리는 어린 사슴 한 마리. 그런데 그 사슴의 얼굴은 프리다 자신의 얼굴입니다. 사슴의 몸에는 9개의 화살이 박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프리다는 척추 수술이 실패로 돌아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처럼 사냥꾼에게 쫓겨 피를 흘리는 짐승. 그림 왼쪽 아래에는 카아메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인 걸까요? 하지만 다시 사슴의 눈을 보세요. 화살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그 눈빛은 너무나 맑고 고요합니다. 마치 고통을 초월한 성자처럼 말이죠. 몸은 짐승처럼 찢겨나가도 정신만은 숲처럼 고요하게 지키겠다는 의지. 이것이 바로 프리다 칼로가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리다 칼로가 척추 수술 실패 후 극심한 영양실조로 의사는 2시간마다 피레로 만든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젤은 거대한 깔때기를 지탱하고 그 안에는 물고기, 닭, 해골, 소시지 같은 죽은 고기 덩어리들이 썩은 채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덮고 있는 하얀 이불 위 동그란 무늬들은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박테리아와 세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모습입니다. 멕시코의 황량한 사막에 고통받는 프리다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림 뒤에는 내게는 이제 털끝만큼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밀어넣는 그 순간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척추 수술이 실패로 돌아간 후 작품으로 수술 자국이 선명한 등 마취도 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받는 육체의 프리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며 붉은 드레스를 입고 꼿꼿이 앉아있는 강인한 영혼의 프리다가 있습니다. 그녀가 손에 든 깃발에는 희망의 나무여 굿세어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갈라진 땅과 어두운 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희망을 명령해야만 했던 그녀의 처절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목에 가시덤불로 만든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가시가 피부를 파고들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죽은 벌새가 목걸이에 매달려 있고 검은 고양이와 원숭이가 양옆에 있죠. 그런데도 프리다의 얼굴은 무표정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프리다의 방식이었습니다. 아픔을 숨기는 게 아니라 아픔을 똑바로 마주보는 것, 울부짖는 게 아니라 캔버스 위에 피로 쓰는 것,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만드는 것. (1940년) 디에고와 이혼한 뒤 육체와 정신이 모두 무너져 내렸던 프리다가 자신의 주치에레오 엘로에서 박사에게 바친 작품입니다. 목을 조르는 가시는 디에고와의 이별이 남긴 지독한 상처이자 평생 그녀를 괴롭힌 신체적 고통입니다. 귀에 걸린 독특한 손 모양의 귀걸이는 파블로 피카소가 그녀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하단에 적힌 문구는 박사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의사이자 최고의 친구인 엘로에서 박사에게, 자신을 고쳐준 의사에게 나는 이렇게 아프지만 여전히 그림을 그리며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1939년) 프리다는 파리로 갑니다. 초현실주의의 거장 앙드레 브르통은 그녀의 그림을 보고 극찬했습니다. 리본을 두른 폭탄 같다. 사람들은 그녀가 유럽의 세련된 예술계에 매료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프리다는 파리의 예술가들을 혐오했습니다.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대는 초현실주의자들을 보며 그녀는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곳 파리의 예술가들이란 놈들은 정말이지 구역질이나 하루 종일 예술인이 혁명이니 떠들어대지만 정작 썩은 빵 한 조각의 무게도 모르는 놈들이야. 유럽의 평론가들은 그녀를 초현실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프리다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초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난 아니다. 나는 꿈을 그린 적이 없다. 나는 나의 현실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 속 기괴한 모습들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밤 겪는 척추의 고통, 유산의 아픔, 배신의 상처라는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프리다는 초현실주의자로 불리곤 했지만 그녀는 늘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나는 꿈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현실을 그린다. 욕조울 위로 튀어나온 그녀의 발. 그 위로 그녀의 인생이 부유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죽은 새, 부모님의 초상, 물에 잠긴 채 떠오른 이 이미지들은 꿈이 아니라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기억의 파편들이었습니다. (1938년) 미모의 여배우 도로시 헤일이 남편의 사고사와 경제적 파탄으로 절망 끝에 뉴욕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유명 잡지 베니티 페어 편집자였던 클레어 부스 루스는 프리다에게 도로시의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의뢰합니다. 하지만 배달된 그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프리다는 벽난로 위에 걸어둘 우아한 그림 대신 멕시코의 레타블로 봉헌화 형식으로 도로시가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떨어지고
바닥에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자살 과정을 아래에는 뉴스보도처럼 사건 개요까지 적어놨죠. 경악한 클레어는 그림을 가위로 찢어버리려 했으나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의 설득으로 파기는 면했지만 그림 하단 문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린 채 누군가에게 기증하듯 넘겨버렸습니다. 프리다는 그것이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오로지 죽은 자의 절대적인 고독을 표현한 가장 정직한 애도였습니다. 척박한 바위 위에 누운 프리다의 가슴에서 덩굴이 뻗어나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녀는 자신의 피로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키워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결실을 맺지 못했으나 그녀 자신이 곧 생명의 근원이자 뿌리가 되어 세상과 연결되고자 했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목의 연도는 두 사람이 처음 결혼한 해부터 15주년이 되는 해를 의미합니다. 이혼과 재결합 등 온갖 풍파를 겪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의 운명이라는 결혼 15주년 기념작입니다. 수직으로 나뉜 얼굴은 이별의 상처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비로소 하나로 봉합된 흔적입니다. 아래쪽의 조개, 즉 여성, 달 프리다와 소라 남성, 태양 디에고, 그리고 뻗어나가는 나뭇가지들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비로소 완전한 우주를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프리다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렸지만 예술 속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그림에서 거대한 대지의 여신과 우주는 프리다를 안고 있고 프리다는 아기의 모습을 한 디에고를 안고 있습니다. 남편이자 연인이자 때로는 아들 같았던 디에고. 그녀는 모성애를 승화시켜 그와 우주 전체를 품어내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늘 자신의 고통만 응시하던 프리다의 시선이 인류 역사 전체로 확장된 대작입니다. 프로이트의 책에서 영감을 받아 생명의 탄생과 우주의 섭리를 한 폭에 담아냈습니다. 디에고마저 그녀의 지성이 폭발했다고 칭찬했던 깊은 철학적 통찰이 담긴 지적인 결정판입니다. 프리다는 이 그림으로 국립미술전에서 상을 거머쥐며 마침내 천재의 아내라는 딱지를 떼고 국가가 공인한 거장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작품은 프리다 칼로가 디에고 리베라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가장 극심한 고통과 집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화상입니다. 디에고가 프리다의 친구이자 멕시코의 유명 여배우 마리아 펠릭스와 결혼하겠다며 프리다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1949년,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처절한 배신감 속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마 위의 디에고는 그녀가 놓지 못하는 사랑인 동시에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오는 거대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목을 감은 머리카락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이번엔 진짜 끝일지도 모른다는 숨막히는 질식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고 아팠을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1950년대) 들어 프리다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척추는 7번의 수술을 더 받았고 오른쪽 다리는 궤저가 생겨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모르핀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고통.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에서 그녀의 붓끝이 향한 곳은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해 주었던 단 한 사람, 아버지 기에르모 칼로였습니다. 그의 곁에 놓인 구식 카메라는 그가 평생을 바친 직업이자 딸에게 물려준 예술적 유산입니다. 가장 뭉클한 지점은 그림 하단에 적힌 글귀입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 기에르모 칼로를 그렸다. 그는 관대하고 지적이며 용감한 분이었다. 프리다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아버지는 이미 마음으로 함께 겪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초상화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제 곧 아버지를 만나러 갈 딸이 미리 건네는 작별 인사이자 영원한 존경의 기록입니다. 오른쪽 다리의 절단이 불가피했습니다. 수술 내내 디에고는 수술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프리다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텅 빈 공간. 무릎 아래가 없었습니다. 아픈 다리를 이 화려한 것들로 감추려 애썼던 그녀의 지난 날들,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퇴원 후 디에고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는 프리다를 위해 빨간 가죽 부츠를 주문했습니다. 화려한 자수가 놓인 그녀답게 아름다운 의족용 부츠였죠. 디에고가 직접 프리다의 다리에 의족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빨간 부츠를 신겨줬습니다. 프리다, 당신은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여자요. 프리다는 디에고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잘린 두 발, 그리고 그 위에 가신 넝쿨.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Pais, parakellos quaero. 발, 내게 발이 왜 필요하지? Say tengo alas paravola. 나에겐 날아갈 날개가 있는데. 하지만 그녀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잘라낸 지 6개월. 고통의 세기가 흘렀다. 나는 여전히 죽고 싶다. (1954년 4월) 그녀는 모르핀 알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디에고가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입을 억지로 벌려 알약을 뱉게 했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프리다, 날 두고 가지 마시오. 제발. 디에고, 나는 너무 아파요.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조금 더 견뎌볼게요. 그 후로 프리다는 다시는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침대에 특수 리제를 설치하고 누워서 그림을 그렸죠. 육체는 부서져 땅에 묶여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림이라는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고 있었던 겁니다. 1953년 4월, 멕시코에서 프리다의 첫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살아생전 조국에서 여는 유일한 개인전이었죠.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외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리다는 갔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아십니까? 침대째로 갔습니다. 구급차가 그녀의 침대를 실어 날랐고 프리다는 그 침대에 누워서 화려한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농담을 던지며 관람객들을 맞았죠. 디에고는 그녀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그림만 중요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그림이 아닌 프리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제나 그곳에 있었던 사랑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부서진 몸으로 그럼에도 끝까지 예술을 포기하지 않은 그 여자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1954년 7월 2일, 죽기 11일 전, 그녀는 폐렴에 걸린 몸을 이끌고 의족을 끼고 휠체어를 탄 채 거리에 나옵니다. 과테말라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주먹을 쥐어 올린 프리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가였습니다. 1954년 7월 13일, 프리다 칼로는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디에고는 그녀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그 남자가, 평생 거칠게만 살았던 그 남자가 작은 프리다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프리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7월 13일 새벽, 프리다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디에고의 손을 잡은 채 그녀의 마지막 작품은 수박을 그린 정물화였습니다. 빨간 수박 과육에 이렇게 쓰여 있었죠. 비바 라비다, 삶이여. 만세. 죽음이 코앞인데 삶을 외치다니. 이것이 프리다 칼로였습니다. 디에고 리베라는 그녀의 관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번도 누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 남자가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프리다,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였소. 나는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했소. 그는 프리다의 관 위에 공산당 깃발을 덮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항의했지만 디에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프리다가 원하던 것이오. 프리다가 세상을 떠난 후 디에고는 1955년 7월 출판 대리인이었던 엠마 우르타도와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 11월 24일 디에고 리베라도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프리다 칼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화가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수백억 원에 거래되고 그녀의 얼굴은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됐죠. 꿈이라고 불리는 엘 수에니오는 2025년 11월 20일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5,470만 달러 한화 약 800억 원에 낙찰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침대 위에서 잠든 프리다. 그 위 캐노피에는 해골 유다 인형이 누워 있습니다. 폭발물들이 묶여있는 해골은 그녀가 매일 밤 겪는 죽음의 공포와 통증, 그리고 죽음마저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보여줍니다.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여성 화가의 작품이자 프리다 칼로의 남편 디에고 리베라를 포함해 모든 라틴 아메리카 출신 작가 중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푸른 집은 프리다 칼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고 사랑했고 그림을 그렸던 그곳에 그녀의 화려한 테우아나 의상, 코르셋, 일기장, 그리고 그녀가 남긴 그림들이 그곳에서 그녀의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점철되었던 삶을 마친 프리다 칼로의 유해는 화장되어 그녀가 태어나고 죽은 곳 푸른 집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녀의 유골은 개구리 모양 항아리에 담겨 있는데 이는 디에고가 스스로를 두꺼비라 부르던 것과 연결되어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디에고 리베라는 유언으로 화장에서 프리다의 유골함과 섞어 푸른 집에 함께 두라고 남겼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와 그의 두 딸은 그를 개인이 아닌 국가의 자산으로 여겼고 국가적 위인들이 묻히는 저명인사의 로툰다에 안장했습니다. 멕시코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는 죽음조차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프리다와 섞어 푸른 집에 함께 두라는 그의 간절한 유언은 그를 국가의 영웅으로 남기려는 거대한 의지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는 지금 차가운 대리석과 위압적인 석상들에 둘러싸인 화려한 영웅의 묘지에 홀로 갇혀 있습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온전한 평온을 함께 찾고자 했던 디에고의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쓸쓸한 풍경이 그들의 파란만장했던 사랑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그녀가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귀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비바 라비다. 삶이여 만세.